그럼 어떻게 지금 4050 세대분들 진짜 저축 많이 하고 계신가요? 뭔가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고 있지 않다. 예. 그러면 그거는 다 쓰는 겁니다. 어떤 차를 타야 되냐? 사회초년생이 네. BMW를 타야 되죠. 소득이 올라가면 소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조금 지혜로운 소비를 한다라고 본다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매경 자이언트TV의 안국성 기자입니다. 자, 명절 앞두고 작년 추석보다 오른 물가 정말 깜짝 다들 놀라셨을 겁니다. 있는 돈 없는 돈 쥐어짜내서 지금 추석 준비하고 계시죠? 하루하루 고물가를 잘 버티게 해주실 전문가분 한 분 모셔봤습니다. 온 국민의 짠테크 전도사이시자 요즘 핫한 우주출 챌린지의 원조라고 하실 수 있는 머니트레이너 김경필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방송과 유튜브에서 머니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예. 있는 경제 칼럼니스트이자 작가 김경필입니다. 네, 베스트셀러 작가시면서 머니트레이너이신데요. 특히 KBS 국민 영수증에서 네. 소비 앞에 정신 못 차리는 2030 젊은 세대들을 많이 혼내주셨는데요. 네. 최근 사실 과소비 이게 막 소확행이다 뭐다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좀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또 모두가 자린고비처럼 굴비 매달아 놓고 쳐다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 필요한 소비고 네. 어떤 건 낭비, 돈 낭비인지 한번 구분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기준이? 예. 어떤 게 과소비고 어떤 게 과소비가 아닌지. 예. 뭐 사실 굉장히 주관적일 거잖아요. 내가 네. 소비를 하면서. 근데 이걸 좀 객관화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이 네. 저축을 해야 된다는 걸 잘 알죠. 미래를 위해서. 근데 이게 사실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축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안 쓰고 돈을 이렇게 모은다 그래서 다 저축이 되는 건 아닙니다. 뭐 그냥- 당연히 기자님도 저축을 하시겠지만 저축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바로 세운다면 저축은 자산을 만드는 게 저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친구들하고 뭐 어디 놀러 가려고 모으는 여행 적금이라든지 네. 뭐 모임계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부모님 칠순 앞두고 뭐 예. 저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저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어차피 쓰려고 하는 거니까 저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확실한 목표를 갖고 자산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저축이다. 그리고 확실한 목표 없이 그냥 당장 이번 달에 안 쓴다고 해서 통장에 넣어놓는 거는 안 썼으니까 저축 아니야? 그거는 연기된 소비다. 연기된 소비.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자동이체를 통해서 적금을 하고 있거나 뭐 펀드를 하고 있거나 뭔가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고 있지 않다. 예. 그러면 그거는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무죄 추정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소비 추정의 법칙이라고 예. 저축 안 하는 돈은 뭐다? 나 그냥 다 쓰는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의식적으로 이거는 저축으로 따로 빼놔야지만 저축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 어떤 목표를 갖고 저축을 해야 그러니까 자산이 돼야만 자산으로 가는 것만 저축이다. 그러니까 자산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산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산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네. 첫 번째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있는 사람한테 계속 예. 돈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에서 거래가 돼야 돼요. 네. 자, 그럼 우리가 흔히 암호화폐 네. 자산이냐 아니냐 이 논쟁이 많은데 암호화폐가 뭐 배당을 주진 않지 않습니까? 요즘은 암호화폐도 암호화폐로 배당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그렇죠. 암호화폐인데 예. 암호화폐가 배당을 주면 현금으로 줘야 돼요. 예. 그 암호화폐가 암호화폐로 주는 거야. 뭐 그 전에 그쵸. 많이 있었는데 문제가 있었던 예. 것도 있고. 현금 흐름이 없죠. 현금 흐름이.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는 거래가 가능하지만 네. 엄밀한 얘기로는 이제 현금 흐름과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것이 동시에 충족을 해야 자산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보통 이제 자동차, 젊은 사람들 보면 이제 내 전 재산은 자동차 한 대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평소에 사실 카푸어 또 형님들을 또 거침없이 혼내주고 계시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러면 자동차가 자산인 줄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자동차가 자산이 아니고? 일단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차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통수단이 아니에요. 그렇죠. 단지 이동하는 수단이 그렇죠. 아니죠. 이게 예. 교통수단이 아니고 뭔가 자기의 어떤 스테이터스를 보여주는 나의 수준을 보여주는 어떤 네. 명함 같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이 그걸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차라는 것 자체가 여기에 이제 그 질문지에도 그런 내용이 있던데 연애하려면 차가 있어야 된다. 요즘 뭐 차 없으면 안 만난다고 안 하더라고요. 만난다. 그렇게 그 작가님이 그 맞벌이를 강조하는데 맞벌이 하려면 뭐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하여튼 뭐 설득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차를 본인의 소득에 비해서 3단계 위의 차를 탑니다. 3단계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혼내는 이유가 한 단계 위의 차를 타면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애교로 봐주겠어요. 예. 한 단계. 근데 세 단계 위의 차를 타니까 이건 예. 문제 아니겠습니까? 세 단계 위면 이거는 상당히 나중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걸 우리가 일단 뭐 차가 뭐 명함이다, 자기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하더라도 뭐 백보 양보하더라도 자신의 소득의 한 단계 정도 위의 차를 타는 거는 모르겠지만 네. 세 단계 위의 차를 탄다는 건 이제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이제 대한민국 이제 젊은 사회초년생들의 평균 임금이 이제 한 달 월급이 250, 한 200에서 300? 250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럼 이거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3단계 위의 차라고 하면 뭐 어떤 차를 타고 있길래 카포? 제가 본 바로는요. 제가 뭐 유튜브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월 소득 200인데 BMW 3 시리즈 뽑은 친구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차를 말이죠. 끌고 다니지는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아, 주차는 관상용. 그래서 저는 관상용 식물이나 관상용 물고기는 들어봤는데 네. 관상용 BMW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때. 오. 근데 관상용 진짜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데이트한대요. 이거 일단은 네. 그리고 하루에 30분씩 시동을 걸어주기 때문에 기름값이 좀 들긴 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런 뭐 소위 말하는 카푸어들까지 있는데 뭐 우리 그 자이언트 TV를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은 뭐 그 정도는 아닐 거고 제가 한번 가이드를 딱 드릴게요. 그러면 어느 정도 차를 타는 게 좋은가? 제가 뭐 영상이라든지 다른 유튜브나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차를 우리가 교통수단으로 본다면 본인 소득의 5%가 넘는 교통비가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0만 원 정도 번다 그러면 교통비로 한 15만 원, 뭐 조금 뭐 100보 양보한다 그러도 한 20만 원? 네. 이 정도 이상을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차량을 구입하는 뭐 중고차가 됐든 새 차가 됐든 차량의 그 구입 가액의 1% 정도가 월 유지비로 나오거든요. 네. 예를 들면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 아무리 못 써도 한 달에 유지비가 50만 원은 나와요. 네. 그러니까 결국 본인의 소득의 5% 이내의 교통비가 들어가려면 예. 자기 소득의 한 5개월에서 6개월치 이상 되는 차를 사면 안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딱 나오는 게 월급 300이다 그러면 예. 차를 굳이 사야 된다면 5, 6개월치가 맥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뭐 1,500에서 1,800만 원 정도? 네. 요 정도 차를 사야 본인의 한 달 유지비가 한 15에서 20만 원 나오니까 네. 그래야 자기 월 소득의 5% 이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가 아까 사회초년생 얘기했는데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소기업 다 합쳐가지고 잡코리아가 몇 년 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대졸 초임 연봉 연소득이 지금 한 280, 90 정도 됩니다. 네. 평균적으로 네. 봤을 때 그걸 놓고 본다면 어떤 차를 타야 되냐? 사회초년생이 네. BMW를 타야 되죠. BMW 하면 예. 버스, 메트로, 워킹.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군요. 물론 뭐 1,500, 2,000짜리 차를 산다면 뭐 그건 괜찮은데 네. 1,500, 2,000짜리 차라 그러면 일단 경차잖아요. 뭐 중고차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그거를 산다는 거는 진짜 그 차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사도 되는데 네. 내가 이 차를 내가 어떻게 경차를 타냐 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차를 교통수단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냥 걸어 다녀라. 아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450 투자자분들도 많이 보시거든요. 네네네. 평소 혼내주시는 거 이제 2030 청년들 위주로 혼내주시는데 2030들이 조금 혼날 일은 솔직히 말하면 조금 많고 네. 4050분들은 혼날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혼내기가 좀 무섭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좀 혼내지 못하는. 그렇군요. 그러면 혼내시기보다는 뭐 4050 세대 얘기는 잘 안 해주셨던 것 같아서 네. 40대, 50대를 위한 뭐 짠테크 TV나 아니면 사실 아이들 보통 있는 가정이 기혼이라면 있으시니까 뭐 상담하신 사례나 이런 중에 좀 좋은 일단 뭐 대표적인 사례가 4050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기성세대고 예. 아무래도 소득은 2030보다 높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뭐 월급 300을 받을 때 사회초년생이 내가 저축할 돈이 어딨냐. 네. 진짜 먹고 죽을 돈도 없다. 뭐 이런 얘기 농담 삼아 하는데 네. 내가 기성세대처럼 월급이 500, 600, 700 이렇게 높아지면은 그때 난 저축 많이 하겠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지금 4050 세대분들 진짜 저축 많이 하고 계신가요? 미래를 위해서 어떤 노후 준비라든지 뭐 주택 마련이라든지 뭐 주택 확장 자금이라든가 이런 거 저축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30 때 월급이 200, 300 안 되더라도 그때 그래도 50%든 60%든 저축하는 사람이어야 나중에 4050 세대에서도 저축을 할 수 있고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거지. 200, 300밖에 안 되고 나중에 400, 500 되면 할게요 라고 하면은 그분이 400, 500 됐을 때 저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4050들을 보면은
돈을 많이 버는 만큼 많이 나갑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절대로 소득이 올라간다 그래서 저축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소득이 올라가면 소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4050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4050 분들한테 뭐 짠테크라는 말은 사실 좀 안 어울리고 네. 조금 지혜로운 소비를 한다라고 본다면 자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아, 자녀 관리는 네, 왜 어떻게 그러냐면 해야 돼요? 자녀들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뭐 이걸 안 쓸 수는 없죠. 당연히 이제 우리가 뭐 교육적 지원이나 이런 건 해야 네. 되는데 다만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올라갈 때 네. 그때는 아직까지는 뭔가 자아가 완벽하게 서 있기보다는 부모님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교육도 그때 좀 많이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경제교육은 그거예요. 결국은 자녀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나 그 밖의 지원이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는 거를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등학교까지는 내가 교육을 시켜주는데 대학은 네 힘으로 가라든지 뭐좀 세게 나가는 분들은 그다음에 뭐 대학까지는 교육을 시켜줘야 되니까 대학교 등록금까지는 내가 대주는데 예. 대학 들어가면 네가 용돈을 벌어서 네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뭐 하라든지 네. 그 다음에 나중에 결혼을 한다 집을 산다 이런 건 절대 부모님의 경제력이라고 이런 것과 관계없이 내가 도움을 줄 수는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용돈을 주게 되면은 그 용돈의 이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용돈을 언제까지 지원해 줄 거고 이 용돈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경제교육 네. 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 경제교육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보상에는 대가가 따른다. 대가가 따. 이게 경제 1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투자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리스크 리턴 트레이드 오프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리스크를 테이크한 만큼 리턴은 커질 수 있으나 리턴을 키우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테이크해야 되는데 네. 리스크도 없고 리턴도 큰 거 없나요? 그런 건 없거든요, 이 세상에. 내가 뭔가를 내놓으면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이게 가장 큰 경제 원칙인데 이거를 초, 중, 고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부모기 때문에 내가 너 엄마 아빠기 때문에 무조건 아무런 보상 없이 계속된 지원이 있을 거다라는 것만큼 아이들한테 독이 되는 게 없거든요. 네. 자, 이것만 제대로 교육을 시켜도 말이죠. 정말 엄청난 재테크가 됩니다. 나중에 아이한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정말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런 지원을 해주는 만큼 나도 엄마 아빠한테 뭔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권리가 있는 만큼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의식을 경제적으로 심어주는 게 나중에 굉장히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거 꼭 해야 된다고 봐요. 혹시 그러면 작가님이 좀 자녀가 있으시니까 네. 혹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좀 뭐 그러니까 이제 케이스 저의 약간 소개해 실패담을 주시나요? 담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데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늦었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원이라는 것이 그냥 무작정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요즘 또 아이들이 얼마나 얕습니까? 그러니까요. 요즘 예. 청소년 세대들이 예. 그 장래 희망이 뭔지 아십니까? 건물주인가요? 유튜브인가요? 장래 희망이 유튜브는 탈락을 했고 예. 3위가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2위가 건물주. 건물주. 1위는 건물 갖고 있는 연예인이라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자, 그런데 그만큼 아주 야갔어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약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일단 한쪽으로 생각을 해. 어차피 뭐 나중에 저거 다 내가 물려받을 건데. 예, 맞아요. 뭐 이런 우리나라가 혹시 우리 어린 자녀 세대분께서 보신다면 우리나라가 이 상속세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좀 많다는 거 예.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확실히 자녀 스포일되지 않게 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고 모든 리워드에는 대가가 따른다. 예, 맞습니다. 이런 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추석 앞두고 네. 또 오늘 촬영분도 사실 추석 때 또 나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자, 추석 때 앞두고 이거 명절 차례비 이거 계절적으로 무조건 나갈 수밖에 없는 돈인데 그렇죠. 뭐 추석에 그렇다고 뭐 갑자기 부모님 용돈을 딱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조카들 용돈을 그럴 수가 갑자기 딱 끊을 수가 없죠. 맞아요. 그래서 명절같이 이런 주기적인 이 큰 지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명절에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매번 명절 때나 휴가 때나 이러되면 이런 질문을 받아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는 갑자기 이렇게 돈 나가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 매년 반복되지 않습니까? 매년 반복되는데 왜 매년 준비를 안 하는지 난 참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갑자기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1월부터 12월을 지내다 보면은
시즌별로 뭔가 꼭 나가야 되는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설날에 뭐 조카 세뱃돈이나 부모님 용돈을 드려야 되고, 봄에는 또 뭐 봄 나들이도 좀 가야 되고, 네. 여름 휴가에는 그래도 뭐 며칠 어디라도 좀 갔다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가을에 추석 때, 그 다음에 겨울 11월 달 되면은 평상시에 내가 쇼핑 비용을 한 달에 한 20만 원 썼다 네. 그러면은 뭐 티셔츠나 청바지 같은 건 살 수 있지만은 네. 11월 달에 월동 준비할 때는 뭐 10만 원, 20만 원 갖고는 패딩을 못 사지 않습니까? 네. 겨울 준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출들이 계절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그 아는데 맨날 왜 그때 되면 아우 이렇게 돈 나갈 때 이렇게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1년 12달 달력을 딱 펼쳐놓으면 시즈널한 어떤 지출이 있단 말이야. 이걸 우리가 계절 지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계절 지출을 세 가지가 가장 크거든요. 첫 번째 명절, 명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휴가, 휴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벤트. 이벤트. 거기에 이제 하나 더 한다면 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겨울 월동 준비 예, 뭐 요 월동.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누구나 다 특정한 계절에만 나갑니다. 그러니까 매달 쓰는 돈이 아닌 특정한 달에만 소비를 많이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네. 이 돈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1년을 지내놓고 보니까 아유 휴가 때 얼마 쓰고 이벤트에 얼마 쓰고 명절에 얼마 썼다라고 해서 쓰고 나서 확인하는 시스템을 하지 마시고요. 더 이상 미리 얼마를 쓰겠다라고 예산을 잡아 놓으세요. 예를 미리 들면 잡아. 자 이거를 제가 팁을 드리자면 본인 월 소득의 1배 이내. 자 그럼 월급 300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계절 지출로 300만 원 정도 쓰면은 적당하다는 건데 그 300만 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년 12달 모으세요. 25만 원을 자동이체를 네. 해서 통장에다가 뭐 CMA나 네. 아니면 무슨 뭐 안 쓰는 통장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다 모으라는 거죠. 그래서 25만 원을 자동이체로 보내는 거야. 월급 타면 무조건 25만 원은 그냥 그 통장으로 가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럼 그 통장에 300만 원이 1년에 쌓이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명절에 뭐 30, 두 번이니까 한 60 정도 예, 쓴다. 명절 30. 그러면 이제 240 남았죠. 네. 그래서 이벤트라는 게 뭡니까? 엄마, 아빠 생일, 오빠, 언니, 동생 생일 정도는 뭐 네, 그래도 가족 가볍게라도 생일. 선물을 좀 해줘야 돼요. 가족 간에. 네. 그 다음에 아주 뭐 친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선물을 또 하는 문화가 있으니까. 네. 뭐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한 50만 원 정도면 뭐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60만 원에 50만 원 하면 이제 190만 원 나왔죠. 네. 190만 원 나왔는데 여행을 1년에 한 번만 가지는 않거든요. 뭐 연휴도 있고 네. 휴가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해외 여행을 뭐 미국이나 유럽까지 가지는 않는다 그래도 뭐 나들이 정도 네. 뭐 1박 2일, 2박 3일 정도는 몇 번 가니까 자 190만 원에서 이제 뭐 남았냐면 겨울에 그래도 뭔가 한 가지씩 월동 준비를 안 해놓으면은 또 입을 옷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 50만 원 정도는 겨울옷을 좀 산다. 네. 그리고 빼버리면 남는 돈이 140이잖아요. 와. 140 갖고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이 포메이션을 잘 해가지고 내가 한 번에 몰아서 좀 세게 뭐 여행을 갈지 아니면 좀 소소하게 잔잔바리로 좀 해가지고 갈지 이걸 고민하기 시작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여행 갔다 와서 그냥 영수증 나 몰라라 하는 것보다는 고민을 하잖아요. 자 140, 150 갖고 여행을 2번을 갈까 한 번을 갈까 3번을 갈까 이걸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 보면은 여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재밌어지는 거죠. 왜냐면 그냥 카드로 싹 긁고 갔다 오는 여행은 재미가 없어. 근데 계획을 하는 여행은 가기 전에 설레임, 갔을 때 갔다 와서 추억을 되새김질 하는 것까지 여행 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금액을 절대 많이 쓰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300만 원 월소득을 받는 사람들은 계절 지출로 얼마 쓰라고요? 월소득의 1배 이내. 요거 좀 지켜달라는 거죠. 그러면 300만 원이라는 계절 지출 통장이 있는데 갑자기 뭐 이번에 명절에 또 명절이라서 돈 나가. 뭐 고민할 거 없지 않습니까? 평달보다 더 나가는 돈 예산 잡아놨잖아요. 그 통장에서 꺼내서 쓰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돈이라는 건 여러분 많이 쓰는 거에서의 기쁨.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갖고 있는 기자님이나 저나 갖고 있는 선입견이 뭐냐면 돈을 많이 쓰면 행복하다. 돈을 많이 못 쓰면 불행하다. 이라는 선입견이 고정관념으로 들어있거든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애덤 스미스가 무슨 말을 했냐면 부자들은 부의 소비를 통한 기쁨보다는 부의 연속성에 더 큰 기쁨을 느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자가 느끼는 기쁨이라는 것은 부를 써버림으로써 느끼는 기쁨이 아니고 부가 연속된다라는 그 안정감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돈을 제발 쓰지 말고 모아봐라. 그러면 그 돈을 쓰는 것보다 모으는 게 훨씬 기쁨이 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었는데 애덤 스미스가 벌써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부의 연속성. 부의 연속성이 예. 주는 기쁨이 훨씬 크다라는 예. 겁니다. 이래서 더욱더 자녀 교육, 자식 등자가 중요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네. 어쨌든 뭐 미리 명절이든 휴가든 맞아요. 월급의 100% 1배 이내로 이제 미리 빼서 1년 예산 짜두시라 말씀 네, 한번 계절 드렸습니다. 지출. 네.